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생 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번 금융위기에 안전했습니다. 왜? 미국발 위기의 이유가 뭐냐? 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낙후돼서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만 되지, 이 모기지까지만 대출이 되지 이 뒤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근데 뭐 좋아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별로 낙후돼서, 물론 저게 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저게 과연 이 볼커라 같은 사람은 이 옛날에 패드 의장이었던 사람이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볼커 같은 사람이 저런 게 다 필요 없냐. 저게 무슨 금융산업 발전이냐. 사람들 다 사기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이 별로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개혁 분야입니다. 이 사람이 볼커입니다. 볼커인데 이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1978년 2차 오일 쇼크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심했는데, 당시에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연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못하는 금리인데,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고 있는데, 그 결과 부작용으로서 미국에서 경기 침체, WDB 온 게 1980년대 초반이 WDB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돈줄을 너무 재니까 경기는 이중 침체를 겪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런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찬밥을 신세했어요. 근데 오바마한테 이런 금융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바마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볼커 룰인데, 볼커 룰이 법제화가 된 게 이게 도드 프랭크 법안이라는 겁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글래스 스티글법의 부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글래스 스티글법이란 건 뭐죠? 1930년대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금융위기 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간 칸막이를 쳐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업무 범위를 줄여가지고 제한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그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위기가 전체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글래스 스티글법입니다. 그게 볼커 룰이 그겁니다. 그래서 도드 프랭크 법안이 글래스 스티글법의 부활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빠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데, 어쨌든 이 볼커 룰이 뭐 사모펀드 투자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자기매매 금지, 자기매매 PI라고 그럽니다. 프랍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 자기매매는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금지를 한다든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그러니까 칸막이를, 은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머셜 뱅크라고 10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IB라고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는 게 있는데, 10이라는 건 전통적인 은행,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보다 약간 이자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사는 거, 이익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반대로 자기 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이익으로, 투자 이익으로 사는 것, 그걸 IB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은행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자, 제한하자, 그게 볼커 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에서 이게 나옵니다. 바젤 3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BIS 비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BIS 비율이란 건 바젤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적인 금융감독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젤 1이 있고 바젤 2가 있고, BIS 8%라는 건 은행들은 자기 자본 대비, 그러니까 위험자산 비율이 8%, 위험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상이어야 된다. BIS 비율 8% 이상이란 건 바젤 2의 금융감독 기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바젤 3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아직 유럽에서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규정과 정확하게 세팅된 건 아닌데,
대략 내년부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은 그겁니다.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좀 더 충실히 해라. 그리고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 때, 경기가 좋을 때 완충 자본을 조금 더 쌓아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건 한번 보시고, 이 금융감독 규정을 국제적으로 마련하는 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젤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FSB라고 있습니다. 바젤위원회라는 건 BCBS라고 그러는데 세계 27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스위스 바젤에서 모여가지고 매년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런 감독 규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만드는 것이고, FSB는 G20에 따라서 G20이 새로 출범을 했죠. 주요 20개국 G20에 따라서 거기에서 금융감독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IMF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 중요한 게 최근에 나온 게 SIFI라는 게 있습니다. SIFI가 여러분 금융위기의 본질은 뭘까요? 금융사입니다. 금융사. 금융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금융사. 그걸 SIFI라고 그럽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해가지고 SIFI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최근에 FSB가 SIFI를 어떤 금융사들을 SIFI로 볼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 기준을 마련한 데에 따라서 SIFI가 몇 군데나 되는가 따져봤더니 한 30여 군데로 나왔어요. 뭐 도이체방크도 되고, 그다음 CT 같은 데도 되고, ING 같은 데도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큰 금융사가 없기 때문에 이 SIFI들의 대마불사가 너무 등치가 커서 망가뜨릴 수 없는, 부실화가 돼서 부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런 SIFI를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세 같은 것도 큰 은행의 대마불사를 풀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SIFI에 대해서 최근에 FASB에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규제안이 정확하게 다 마련이 되면 시행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이라 감독 규정을 받는데, 파생상품, 증권화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이야기한 CDO도 그러고, 자산담보부 증권, ABS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 같은 거,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MMF, 그 단기 투자 펀드,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보다 규모가 맞먹을 정도로 커졌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 감독은 전혀 없었다. 이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경제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정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융 통화 정책입니다. 금융 통화 정책인데, 여러분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풀어야 되죠. 그다음에 금융하고 통화량도 풀어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늦추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케인스의 처방에 따른 이 경제 대응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만 이야기를 이따가 드릴게요. 금리 인하 쪽에서는 다 제로 금리로 낮췄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굉장히 금리가 낮습니다. 근데 금리만으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사줌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양적 완화도 안 되니까 이번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게 실시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인데,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아시죠? 맨큐하고 미국 경제학회에서 토론회 한 겁니다. 근데 맨큐 한번 보면 최근에 세계 경제의 두 개의 그림자는, 공포의 그림자는, 하나는 WDB의 공포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동시에 더블 디벨, 이중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하나는 유럽의 재정위기 공포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인가? 그 해법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큐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장기 불황을 두려워해서 부양책을 취소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재정을 풀 게 아니라 재정을 건전화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반면에 역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는 높은 실업률이 더 문제된다. 재정으로 고용을 늘려야 된다. 지금 재정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고 성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세금이 거치면 재정을 건전화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죠? 어느 해법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나중에 가서 그게 검증이 되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 논란을 빚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케인스의 재정 적자를 확충을 통한 경기 침체의 탈출은 반대파에서 무슨 공격을 받죠? 재정을 지출을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재정 투자 승수 효과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재정을 1원을 쓰면 100원을 쓰면 투자 승수 효과 때문에 그게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된다. 라는 게 케인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반대파, 이 맨큐도 반대파죠. 반대파는 재정의 투자 승수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정이 100원 들어가면 100원 정도 나오는 거지 그게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재정을 투자를 하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민간이 가진 돈을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쓰는 것뿐이지 그게 민간이 쓰는 게 놔두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정부가 대신 쓰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논란이 되는데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해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남유럽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그 다음에 대응책, 그 다음에 책으로 썼네요. 유로화의 미래, 스위스가 고정환율제로 돌아선 이유, 남유럽의 위기인데 왜 한국 원화가 뛸까? 라는 이야기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트리셰입니다.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올 연말에 물러나게 돼 있는데 머리가 완전히 새하얗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사진 굉장히 잘 찍었습니다. 이건 저희 9월 7일 날에 스위스가 고정환율제 사실상 선언을 했다. 그래서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 스위스는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자국 화폐 스위스 프랑을 쓰는데 1.2 스위스 프랑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자국의 화폐가 절상이 되면, 더 가치가 올라가면 무조건 시장에 개입해서 그 이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썼을까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째, 금 같은 거 되죠. 금이 요즘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금. 또 하나는 일본 엔화. 일본 엔화도 안전고치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 국채 같은 거. 그리고 스위스 프랑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려갑니다. 스위스 자꾸 자산을 사대니까 스위스 화폐인 스위스 프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가치가 뛰게 되는 거죠. 환율이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로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스위스 통화 가치가 워낙 뛰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오고 싶어도 관광도 안 오고, 정밀 기계, 화학, 노바티스 같은 화학, 그다음에 시계 그런 거 수출을 하려도 너무 많이 가격이 비싸지니까 자국 경제에 굉장히 피해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스위스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리스 위기는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2009년에 그 선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사회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예전에 기사 읽어보는지 모르시겠지만 재밌어요. 그리스는 3대가 총리됩니다.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총리, 아버지가 총리,
지금 파판드레우가 아들이 총리, 아버지 파판드레우가 열심히 풀어가지고 복지 정책을 해놓았던 걸 지금 그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재정위기가 2009년 당시에 선거를 하고 보니까 그 전 정부가 회계장부, 국가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적게 있다고 축소 발표를 했더라.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제금융시장에서 야, 그리스가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본격화가 돼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도 미리 받았어요. 스위스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는 두 번째나 2차 구제금융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 구제금융이 주면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닙니다. 1,100억 유로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가 약속을 지키면,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긴축 예산을 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 분야에 구조조정을 하고 약속을 지킬 경우에 한해 분할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6차분이 지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기간이 지났는데 그리스가 감축 목표를 아직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부채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가 지금 GDP 대비 150% 정도가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죠? 약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빚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이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게 굉장히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리스는 150%, 여러분 150%는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가 빚을 탕감을 안 해주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갚아야 될 텐데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150%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얼마죠? 326조 됩니다. 우리나라 GDP는 얼마죠? 1년에 벌어들인 부가가치 합계가 얼마죠? 약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한 1170조, 한 22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1200조 중에 300조가 예산이라면 1년에 약 25%가 예산이죠. 그죠? GDP의 25%가. 그러면 GDP 1년 예산에 한 10% 정도만 아주 아껴가지고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에 10%니까 2.5%죠. 그죠? 2.5%씩 1년에 갚는다고 그러면 150%를 갚는다면 이자가 없다고 생각해도 거의 80년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손, 자손, 뭐 손자까지 갚아도 못 갚을 빚입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그리스는 디폴트를 시키자. 제가 생각해도 디폴트밖에 길이 없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국가 신용 등은 쭉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A1인데 그리스 같으면 트리플 C입니다. 그러니까 BB, 그러니까 더블 B급 이하가 투자 부적격 등급, 그러니까 정크본드고 트리플 B급 이상이 투자 적격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BBB급 이하는 그냥 깡통이니까 쓰레기니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 니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사든지. 근데 이미 그리스의 국채는 휴지 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며칠 된 자료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건 CDS 프리미엄입니다. 스프레드가 아니라 프리미엄인데 굉장히 치솟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1600bp입니다. bp는 0.01%니까 16%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가 대략 외고간 평형기급채권, 외평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CDS 프리미엄이 약 100 정도입니다. 100bp 정도. 지금은 좀 뛰어가지고 200 조금 덜 될 겁니다. 한 180?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벌써 8배 이상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재정 위기가 왜 왔느냐? 결론은 뻔합니다. 그동안에 벌어들인 것보다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지하경제 비중도 높고 과다한 사회보장.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다니시면 국민연금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하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60세, 여러분 한 61, 2세, 3세까지 아마 불입을 하셔야 될 건데, 불입을 하고 은퇴를 하셔서 얼마 정도 받는지 아세요? 자기의 평균 임금에, 자기가 은퇴를 하기 전에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럽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원 벌었으면 은퇴하면 한 40원 정도 받는데 여러분 아마 훨씬 적을 거예요. 30%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스는 얼마 정도를 받느냐? 95%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 먹고 그냥 살지. 그죠?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그린스폰이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북유럽하고 남유럽을 비교를 했습니다. 북유럽과 남유럽을 비교를 하면서 국민성을 가지고 유럽의 위기를 풀이를 했는데, 지금 스웨덴,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민이 굉장히 검사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축률이 높은데, 이 밑에 지중해 쪽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리스,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데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전부 지중해 연안국이죠. 사실은 그리스 국민들도 그렇고 이탈리아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놀고 먹기 좋아요. 굉장히 쓰기 좋아하고. 그런 국민성 차이 때문에 아마도 남유럽이 그렇게, 남유럽하고 북유럽이 같이 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엊그저께 그린스폰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북유럽이 이번 위기에서 벗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북유럽도 부동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위기가 심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를 먼저 겪었죠. 그 겪은 경험이 최근에 금융위기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이유인 것처럼, 북유럽도 1980년대 후반에 그런 위기가 겪고 나서 개혁 조치들이 있어서 최근에 조금 금융위기에서 안전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이란 건, 모라토리엄이란 건 디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나오죠. 둘 다 파산입니다. 파산인데 뭐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약간 다릅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건 빚을 갚기는 갚는데 조금 유예를 해달라, 시기를. 그런 거고, 디폴트는 아예 빚의 아이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못 갚겠다, 니네 뭐 맘대로 해라 라는 것들인데 약간 다른데, 그동안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단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나 탕감을 해줄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몇 년에 걸쳐서 남은 원리금을 갚게 한다든지, 그걸 협상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나중에 시행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채권달들도 일정 부분 손실을 껴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를 나오면서 그리스가 부분 디폴트 또는 오더리, 질서 있는 디폴트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를 디폴트를 시키는데 좀 질서 있게 시키자, 또는 부분 디폴트를 시키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한테 빌려준 금융사는 프랑스하고 독일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은행 같은 게,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게 신용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국내에서 그 증권시장이 굉장히 빠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두 나라 은행들이,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채권단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손실률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정도 손실을 할 거니까 탕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만 갚아라.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디폴트를 선언한 후에 이렇게 가자라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게 질서 있는 디폴트 또는 부분 디폴트.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시장이 조금 혼란을, 그냥 바로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보다는 조금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금융사들이 유럽이나,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이 어느 정도나 손실률을 가질 것인가? 지난번에 유럽 정상회의 때, 재무장관 회의 때 21%가 확정이 됐습니다. 21%는 금융사들이 100원을 빌려줬으면 21%는 니네들 손실로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아마 한 4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는 헤어컷이라고 합니다. 손실 부담률 헤어컷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담률이 지금도 높게 가져가는 게 협상 중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EU의 지원 장치인데 여러 방어막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럽 재정안정기금이라는 건데 4,400억 유로. 저걸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마련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각국이 EU 회원국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지 저기에 돈을 이렇게 보태는데 지금 투표 와중에 있어요. 근데 독일도 가까스로 통과를 했고 그래서 아마 저 안정자금은 마련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저 4,400억 유로면 그리스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스페인, 이탈리아로 만약에 번졌다 했을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국제금융계에서 가장 관건은 저 그리스의 그 위기를 어느 정도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 방어막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 부분 디폴트, 그리스는 부분 디폴트를 시키고 두 번째는 프랑스와 독일은행, 지금 유럽의 은행들이 자본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또는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자본을 확충시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유럽 재정안정기금 4,400억 유로로 한 걸 더 늘려보자 라는 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유럽의 재정위기는 상당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를 괴롭히는 그런 이슈로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도 굉장히 경기가 급 다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수출도 안 되지, 유럽도 수요가 적어지지, 그 다음에 중국도 그동안에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고도성장을 했는데 조금 경착륙하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그래서 기업가들이 BSI라고 이야기를 했죠. BSI 이야기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BSI가 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업인들이 앞으로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로존의 미래는 루비니 교수입니다. 뉴욕대 루비니 교수인데 여러 시나리오 예상 전망이 있는데 첫째는 붕괴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선후반국,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빼버리고 좀 좋은 나라만 하는 거. 세 번째는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관건은 메르켈에 달려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 독일밖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메르켈 총리, 독일 국민들이 어느 정도나 손실을 부담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로 본드라는 건 유럽이 하나의 나라처럼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발행한 돈으로 위기국을 돕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그냥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하면 연 한 4%, 5%면 발행을 하는데 그리스 같은 거 다 하면 연 10%로 발행해도 누가 사갈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저걸 하느냐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환율은 뛰느냐? 유럽 은행들이 국내에 투자한 돈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내에 투자한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에 투자한 돈들도 많고 은행들에 빌려준 자금도 많습니다. 대략 따져보면 국내 은행들에 빌려준 돈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린 돈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유럽 은행들이 자기 앞길도 바쁘니까 돈을 회수하게 되겠죠. 달러 자금을 빌려준 자금을. 그러니까 회수하게 되니까 달러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니까 환율이 저렇게 굉장히 치솟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가 최근에 원화 환율을 저렇게 높이는 이유는 이런 데서다. 익스포저라는 건 리스크 노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스크 노출액을 익스포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